네, 사례 10번의 설문 3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김복근하고 한몸매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자 김복근은 변호사를 통해서 종결된 수사 기록의 열람 복사를 청구하였으나 물론 이제 여기서 열람 복사 청구라고 했을 때 열람만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역시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런 논의도 있긴 한데요. 지금은 열람과 복사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고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은 특정한 사유가 없이 거부를 하였다. 김복근의 대응 수단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 없이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공제 답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금 여기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례 답안은 묻는 말에 답하는 겁니다. 묻는 말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를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 필요 없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보공개법 구조상에 있어서 제4호와 관련시켜가지고 그 거부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이런 식의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거부는 위법합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개괄적 이유를, 그죠? 일반적인 이유, 개괄적 이유, 포괄적 이유를 근거로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한다면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개괄적 이유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였고요. 전혀 특정한 사유 없이 거부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부는 당연히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대응 수단을 검토하라고 했지 그 위법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위법성 판단에 대한 문제는 설문 1번에서 직접 묻고 있기 때문에 대응 수단에 대한 논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수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설문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로서 정보공개 결정이 있기 전과 그 다음 정보공개 결정이 있은 후 그리고 정보공개 실시가 있은 후에 있어서의 각각의 불복 방법을 논의를 했었고요. 설문 3번에 있어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로서 지난 시간 판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정보공개법상의 불복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밖의 불복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설문 3번에 있어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 아주 깊이 있게 질문이 된 적이 있었고요.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 쟁송법적 문제가 아주 주되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 답안을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밑줄 정보공개법상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밖에 밑줄 그시고 그 밖에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어디 나와 있었나요? 18, 19, 20조에 나와 있었죠. 네,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21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 19, 20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각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에서도 이의신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한다면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보공개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요. 행정소송의 경우에서는 정보공개 소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정보공개 심판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제답안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답안 잠깐 볼까요? 설문 3번에 있어서 303페이지를 보시면 정보공개 거부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 이건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303페이지는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판례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비공개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성 원칙 흠결돼서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없다 각하 판결 냈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엔 특별히 판례가 없기 때문에 304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행정고시 문제에서 2011년도에 출제가 돼 있었는데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정보공개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보공개 결정을 유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유도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이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답안의 13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법상 불복 방법이라고 해서 우선 18, 19, 20 들어가 봅니다. 18은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정보공개 청구인은 지금 같은 경우에 김복근이 되겠고요.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각주 보시게 되면 18조에 30일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 30일 그냥 써주시면 되고. 따라서 김복근은 서울은 지금 그죠? 서울은 지금이네요. 서울은 지금. 서울은 지금 이런 건 뭐 부산은 지금 뭐 이런 프로가 있죠. 서울지검 동부지청장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보도록 합니다. 이제 정보공개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19조 보시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0일 밑줄 보시고 90일은 어디서 오는 거죠? 행정심판법 27조입니다. 그렇죠? 청구기간, 심판 청구기간에서 오는 건데요. 90일. 왜 그렇다고 배웠죠? 이거는 이제 설문 2번에서 얘기했던 우리 제3자 정보공개 결정 불복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보공개법엔 뭐가 없나요? 특별 청구기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소청심사 청구할 때 30일이다 이런 식의 청구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공개법이라는 개별법에는 청구기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행정심판법 27조 근거로 90일에 180일 적용시킵니다. 비공개 결정이 있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 겁니다. 알 거기 때문에 90일 적용시키시면 되고 심판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9조 2항 이건 써주셔야 됩니다. 19조 2항 이게 뭐냐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9조 2항 29번 각조인데요. 18조에 이의 신청 규정이 있었고요. 18조에 이의 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 심판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건 뭐 있냐? 행정심판법 5조 생각해 봅니다. 5조. 5조에 뭐 있나요? 행정심판의 종류 있습니다. 종류. 첫 번째 취소심판, 무효동하기 심판, 의무행위 심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 결정이나 비공개 결정은요.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 교과서도 다 취소성 취소심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소심판 생각해 보시게 되면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이죠. 맨 앞에서 우리가 법적 성질 논의할 때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이다라고 했어요. 신청권도 정보공개법 5조 1항 근거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선 무효등하기 심판 제껴버리게 되면 취소 심판, 의무행위 심판 이렇게 있어요. 이 거부행위, 비공개 결정도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심판 대상될 수 있고요. 대상 적격 문제만 본다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조 3호에서 의무행위 심판의 대상은 오직 부작위가 아니죠. 행정소송에서의 부작위 여파는 소송은 부작위만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 의무행위 심판은 부작위와 함께 거부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 쪽에도 해당 사항이 있고 의무행위 심판 쪽에도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다수설은 그렇지 않다고 보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밑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부터 보도록 합니다.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따른 인용 재결, 취소 재결이 나왔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행 재결로서 취소 명령 재결도 변경 명령 재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뭐 지금 여기서 변경을 구하는 건 뭐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공개 쪽에서 이제 변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보공개법 14조에 있어서의 부분 공개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재처분 의무 밑줄 그시고 나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냐면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의 금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부 처분을 취소해갖고 제거시켜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그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하러 거기다 취소 심판 청구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심판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 말은 바로 협의의 청구의 금결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재처분 의무가 없으면요. 이때는 권리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재처분 의무가 과연 인정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에서 화살표 당기시고요. 행정심판법의 재처분 의무 규정 어디 있나요?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있어요. 49조 2항에. 근데 49조 2항 한 다음에 괄호 열어보세요. 괄호 열어보시고 나서 거기서 이행명령재결이라고 써놓으세요. 이행명령재결. 이행명령재결이라는 것은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의무 이행재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무이행 재결이라는 것은요,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 즉 무슨 말이냐? 재처분 의무는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만 일부 인정되고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에서 인용 재결에는 형성 재결 그리고 이행 재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을 우리가 의무이행 재결이라고 하고 그 의무이행 재결에는 형성 재결로서 처분 재결이 있고 그다음 명령 재결 또는 이행 재결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서 처분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의무이행 심판에만 국한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행 재결로서 처분 명령 재결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취소 심판에서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투는 것은 거부처분이란 말이죠. 거부처분이니까 실효적이지 않겠죠. 근데 판례는 그걸 또 인정을 합니다. 뭘 근거로 인정을 하냐면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는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는 뭐가 있어요? 1항에는 기속력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이거 비교해볼까요? 행정소송법엔 몇 조에 있습니까? 기속력이 30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은 몇 조에 있습니까? 49조에 있어요. 여기서 30조 1, 2, 3항하고 49조 1, 2, 3항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 일반적인 기속력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항에서 뭐가 있냐면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재처분 의무 규정은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 3항에는 뭐가 있냐면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판결 또는 취소 재결이 있었을 때의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어요. 똑같이 1, 2,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뭐 절차 하자 논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항을 고려하셔야 돼요. 2항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49조 2항에는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재처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인용 재결의 형식,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이라고 한다면 형성 재결과 이행 재결 이렇게 했는데요. 형성 재결, 이행 재결 밑줄 그시고 여기다가 취소 심판 플러스 의무행 심판이라고 써주세요. 취소 심판과 의무행 심판은 그 인용 재결의 형식이 형성 재결이 있고 이행 재결이 있어요. 무효등광 심판에는요. 무효라는 걸 명령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무효 등이니까 무효 확인 재결, 유효 확인 재결, 존재 확인 재결, 부존재 확인 재결, 실효 확인 재결 이거 5개만 있는 것이지 어떤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에만 형성 이행 재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형성 재결이라고 한다면 현재 취소 심판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도 가능합니까? 행정심판에도 변경 당연히 가능하죠. 5조 1호에 보시게 되면 취소 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공개에 있어서의 변경은 당연히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부분 공개에 해당합니다. 부분 공개. 이런 게 될 수 있고 이행 재결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2010년도 1월 25일입니다. 2010년도 1월 25일에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뭐가 없어졌냐면요. 전부 취소 명령 재결이 없어졌어요. 취소 명령 재결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이라는 형성 재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행 재결로서 취소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이행 재결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소 명령 재결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월 25일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도 취소 명령 재결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법이 개정된 다음에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가 나온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안 시켰는데 조금 늦게 나온 책이 하나 있었는데 한양대학교 장태주 교수님 책이 좀 늦게 나오면서 행정심판법 개정된 걸 반영시켰었어요. 반영시켰는데 장태주 교수님 책에서는요. 취소 명령 재결을 살려놨었습니다.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책이 교재가 나오면서 교수님들 책에서 장태준 선생님 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책이 없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없어진 걸로 처리해야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 책에 제가 이제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취소 명령 재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 재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재처분 의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재처분 의무가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49조 2항에서 이행 명령 재결에만 재처분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속력에는 반복금지와 재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가 포함되는 것이고 49조 1항에는 기속력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속력에 대한 일반 규정이 49조 1항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제처분 의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속력 일반 규정을 근거로 제처분 의무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긍정설의 입장이에요. 형성 재결 보시게 되면 제처분 의무를 지는 것인지 밑줄. 과연 질까요? 안 질까요? 학설 보시게 되면 긍정설. 49조 1항 밑줄 보시고 일반적 규정이죠. 여기도 뭐야? 기속력 안에 제처분 의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처분 의무는 기속력의 일부 밑줄. 그렇기 때문에 49조 1항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부정설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적극적 의무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9조 2항에는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제처분 의무 규정은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기속력엔 3개가 있다. 반복금지가 있고 제처분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서 반복금지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금지하는 거죠. 금지하는 거예요. 반복금지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소극적 의무에 대한 문제고 이 소극적 의무라는 문제는 당연히 일반적 규정, 기속력 규정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것이지만 제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와 같은 적극적 의무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죠. 그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법 30조 1, 2, 3항을 보시게 되면 기속력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있고 그 다음에 제처분 의무 규정은 있지만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잖아요.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어떻게 합니까?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제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이번에 인정을 한 바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취소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적극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 적극적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밑줄 보시고 거부하는 처분 거부 처분이죠. 엄연히 거부 처분이고 취소하는 재결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써놓으시고 취소 심판이에요. 취소 심판인데 취소하는 재결이라고 취소 심판이고 괄호 열고 형성 재결이죠. 지금 명령했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형성 재결입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거죠.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기속력에 따라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신청에 대한 처분 밑줄 재처분입니다. 별도의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다시 수익적 처분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기존에 있었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재처분 얘기죠.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원상회복 의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적극적 의무는 명시적 규정 없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서 또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1988년도에 대법관을 만나봐야 할 겁니다. 분명히 술 취해서 검토 보시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49조 2항 그 외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이나 재처분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의무행심판에 있어서 의무행심판에 있어서 이행명령 재결 쪽만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행정지 규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배제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부작위 판송에 대한 규정은요. 의무행심을 배제시키는 규정 특칙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똑같은 거죠. 의무행심판에서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다른 행정심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재처분 의무 한번 인정해보자.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인정하자. 재처분 의무 인정했는데 만약에 처분행정청이 지금 여기서 공공기관이죠. 처분행정청이 그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면 어떡할 겁니까? 불이행했을 때 강제수단이 있어요? 옆에 써놓았어요. 행정심판법 50조 1항. 50조 1항에 보게 되면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있어요. 직접 강제 방법이 들어와요. 행정소송법은 34조에서 간접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상금 추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50조 1항에서 직접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요? 재처분 의무 불이행할 때 말이죠. 여기는 왜 간접이고 여기는 왜 직접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할 리가 없어서 직접강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50조 1항의 요건이 이거예요. 49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 불이행했을 때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만 인정되는 겁니까? 의무행심판만 인정되는 거예요. 의무행심판만. 그럼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취소 재결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수단이 없어요. 그럼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해도 그냥 냅두겠다는 뜻인데 그런 재처분 의무는 뭐하러 인정합니까? 그죠? 제가 행정청이면 재처분 안 합니다. 귀찮아서.
예, 그 강제수당 없으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 밑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부작위 여파행소의 대상을 삼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행정심판법 5조 3호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해서 사전심판으로서 의무행 심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소송에서도 의무행 소송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무행 심판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쪽에서.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멍청이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냐 이거죠. 예, 멍청이들이 있긴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판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건 내가 봐도 각하될 건데 예, 계속 각하되는 판례가 나와. 예, 왜 그럴까요? 예,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 이럴까요? 지금 저녁이어서 이럽니다. 예, 그래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안 돼요. 그렇죠? 이겁니다. 공제혜택에서 뭐라고 해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 뭐 하는데요? 그렇죠?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 얘기가. 행정고시에서 2011년도 출제됐을 때도 예, 정보공개 심판에 있어서는 우선 거부처분 취소 심판 안 돼. 이런 게 핵심이었었어요. 그 내용을 빼놓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5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행재결 보도록. 아직까지 의무행 심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에요. 근데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인용재결에는 형성재결하고 이행재결하고 두 개 있다고 했어요. 거의 이제 이행재결 부분 보는 겁니다. 취소 명령재결은 없다고 했습니다. 변경 명령재결. 그러니까 일부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일부라도 공개해라. 정보공개법 몇 조요? 14조입니다. 14조의 부분 공개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따라서 그 변경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될 것인가? 예, 인정은 되죠. 예, 왜냐하면 명령에 따르는 것은요, 요거는 49조 1항의 기속력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안 따랐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예,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 소결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심판의 한계입니다. 정보공개 심판의 한계. 이 교과서에서도 정보공개 심판은 한계가 명확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른쪽 화살표 정보공개법상 간접강제 규정 예, 도입. 정보공개법상 간접강제 규정 도입.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철문 2번에서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논의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정보공개 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를 할 때까지 기간이 30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의 23조 1항과 30조 1항의 집행부정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에는 집행정지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얘기가 여기도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뭐 한다고요? 정보공개법에 간접강제 규정을 도입하자 이겁니다. 간접강제 규정을. 직접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강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간접강제 규정을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가면 의무행심판에 자세히 나와요. 문제점 보시게 되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건 뭐가 돼요? 의무행심판이죠. 예, 그래서 형성재결로서 정보공개재결 밑줄, 정보공개재결, 이행재결로서 정보공개 명령재결 밑줄, 정보공개 명령재결, 예, 형성재결, 이행재결의 구도는 어디도 있다고요? 의무행심판에도 있다고요. 그렇죠? 내려가셔갖고 인용재결의 형식 보시게 되면 형성, 이행 두 가지 있는데요. 예, 밑줄 긋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특정 처분재결 밑줄, 그 다음에 처분 명령재결. 이제 처분 명령재결은 화살표 땡겨하고요. 특정 플러스 일정이라고 쓰세요. 특정 플러스 일정. 그러니까 특정 처분 명령 재결할 수도 있고요. 일정 처분 명령 재결할 수도 있어요. 뭔 차이냐고요?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은 이런 거예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건축허가 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건축허가 해줘라고 건축허가라는 처분을 딱 특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량행위일 때는요. 처분을 하면서 그 건축허가 한다고 하더라도 예,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가 좀 그러네요. 뭐 도로조 명허가 해라고 할 때 도로조 명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뭘 붙일 수 있어요? 부관은 재량권 행사하기 때문에 예, 부관 같은 거 붙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로조 명허가에다가 기한 같은 부관 안 붙이게 되면 그 땅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이런 거 인정될 수 없죠. 그래서 부관 등의 재량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재결을 하는데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일정 처분 재결이에요. 특정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
근데 여기서 형성재결의 처분재결에는요, 처분재결에는 일정 처분재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형성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어떤 재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 처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행정청한테, 그 다음에 여기에 국민이 있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행정청할 때는 특정 처분에, 일정 처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해갖고 형성재결을 할 때, 내가 지금 일정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국민이 부관을 붙여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행심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한테 어떤 처분을 해줄 때는 특정 처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특정 처분 재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재결부터 먼저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형성재결로서 이제 여기서 처분 재결을 하게 된다. 이때 이제 처분 재결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위에 보시면 정보 공개 재결이죠. 정보 공개 결정이라는 처분을 하는 재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재결이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 형성 재결 부분이죠. 형성 재결.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 이거죠. 어디다 밑줄 그시냐면 정보 보유 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이 직접 행해야 한다. 밑줄 그시면 돼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법적 행위로서 정보 공개 재결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정보 공개 재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 정보공개 재결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정보공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정보공개 재결은 형성재결을 할 수 없다. 이게 또 핵심이란 말이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행재결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기관한테 정보공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은 할 수 있겠죠. 왜? 걔가 정보 갖고 있으니까요. 명령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뭔데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행심판에서 의무행심판 이것도 이제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정보공개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형성재결 이 형성재결이 바로 정보공개재결이었었고 이행재결 이행재결이 정보공개 명령재결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정보 공개 재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금 전에 안 된다고 했죠? 이것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만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봤는데 이행재결 정보공개 명령재결을 하게 되죠? 정보공개 명령재결 이것까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보공개 명령재결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공개 명령 재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제처분임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죠. 그렇죠? 이 이행 재결 의무 이행 재결 중에서 이행 명령 재결이죠. 이행 명령 재결에 있어서는 49조 2항이 있었습니다. 49조 2항에 따라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그 제처분 의무를 얘가 불이행하고 있어요. 제처분 의무를 불이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직접 강제 방법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접 강제가 바로 뭐냐면 직접 처분 재결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행정심판법 5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50조 1항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정보공개법 19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행정심판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50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직접 처분 재결이라고 해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의 직접 강제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 직접 처분 재결을 정보공개 심판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정보공개 재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형성재결이에요. 위에 있는 형성재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보공개 재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형성재결이란 말이죠. 직접 정보재결.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정보공개 제기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에 따른 강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또 뭐예요? 정보공개 심판의 한계예요. 아시겠죠? 위에서 봤던 것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재처분 의무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무행 심판에서는 형성 재결이 될 수 없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행 재결은 가능하긴 한데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긴 한데 강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정보공개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예요. 그 얘기가 라본의 이행 재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 재결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밑줄 이게 바로 다음 줄에 재처분 의무 밑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인정됩니다. 근데 그 재처분 의무 불이행할 때 직접 강제 수단 밑줄 50조 1항 밑에 밑줄 이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형성 재결이 불가능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다음 줄에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밑줄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간 결론 정보공개 심판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어때요? 이의 신청은 거부한 그 공공기관한테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사법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가 싫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의 신청. 뭐야 이게?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좋아. 준사법적 절차로서 행정심판이 들어간다 하면서 정보공개 심판 딱 들어가요. 들어가 봤더니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재처분 의무가 없네? 안 돼요. 의무행 심판은 재처분 의무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강제 방법이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도입하자는 겁니까? 직접 처분 재결할 수 없으면 이거 직접 강제 방법이니까 간접 강제 방법을 좀 도입하자 이거예요. 물론 직접 강제가 간접 강제보다는 훨씬 더 실효적이죠. 하지만 정보공개 영역은 특수하단 말이에요. 이 특수한 정보공개 영역에서는 직접 강제 방법보다 오히려 간접 강제 방법이 더 실효적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역전 상황이. 정보공개 영역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하자. 그 얘기를 16페이지 맨 위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죠? 밑줄 정보공개 심판 청구는 권리구제 한계가 있다. 밑줄 그시고 나서 간접 강제 방법 도입하자.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49조에다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재처분 의무 명시적으로 인정하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의무행 심판이 있는데 뭐하러 그것까지 인정해요. 의무행 심판 기다리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 보도록 합니다. 이의 신청은 18조고 심판 청구는 뭐야? 19조고 이제 소송 제기는 20조입니다. 20조 보시고 정보공개 소송이죠. 정보공개 소송. 그런데 20조에 보시게 되면은 90일 이내 밑줄 그시고 90일 이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제소기간 적용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 그래요? 90일 밑줄 긋고 화살표 당겨갖고 정보공개법상 특별 제소기간이 없어서 그래요. 특별 제소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 적용을 받게 되고 행정소송법 적용시켰을 때 비공개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90일 적용시키자 이건데 근데 정보공개 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판 안 거치고 정보공개 소송으로 올 수도 있고 정보공개 심판 거치고 정보공개 소송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안 거쳤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은 다음에 90일 되겠지만 거쳤다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행정심판에 재결이 있었겠죠.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한다고 했죠? 거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 밑줄 이건 뭐예요? 심판을 거친 경우입니다. 두 가지 상황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의무행소송이라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빼내야 돼요? 그 밖에 권리구제 방법으로 돌려줘야 돼요. 뭐를요? 의무행소송을. 그러면 무효등 확인소송 논의해야 됩니까? 위에서도 우리 무효등 확인 심판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비공개 결정이 위협해진다고 할지라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거부처분 취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취소만 논의한다라는 게 두 번째 줄에 거부처분 취소 밑줄 그시고 주로 논의된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설문 1번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나요?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공개 결정의 위법성 이렇게 위법성 판단하는 기준 6가지 있었죠? 그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나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기돼 버린 정보라고 한다면
거부를 하는 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본안에서 판단을 해봤던 것이죠.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과 관련되었고, 그런데 이거를 소송 요건과 관련지어서 논의한다면 무엇과 관련시킬 수 있을까요? 협의의 소유죠. 협의의 소유. 협의의 소유. 왜 그렇게 했어요?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가지고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해갖고 취소 판결 받았어요. 근데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어서 공개를 못해줘. 그럼 그런 재판 뭐하러 제기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재판의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문제를 소송 요건 논의하실 때는 협의의 수역에다 살짝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협의의 수역이 부정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폐기돼버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면 밑줄 그으시면 되죠. 이건 또 뭐냐면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을, 그리고 단서에는 개별법에 필요적 행정심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18조 1항 단서에 나와 있어요. 현재로서 개별법이 뭐냐면 정보공개법이에요. 정보공개법에 뭐가 없어요? 정보공개 심판을 거쳐야지만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적 행정심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정보공개 심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다 엮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신청 청구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온 다음에 재처분 의무 인정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게 되면은 간접강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취소 제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정보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소송으로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거부 처분 취소를 말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청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여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될 것이고, 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행정소송법 30조 2항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을 텐데, 이때 행정청으로서의 공공기관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34조를 근거로 간접강제가 되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는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된다.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 우리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때 무명항고소송으로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렇죠? 예방적 부작위 소송. 그때는 왜 그래요? 정보 주체로서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것이 침익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측면의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 논의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공개 결정이 정보공개 청구인한테는 수익적이죠. 그렇다면 이행 청구권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소송으로서 의무이행 소송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의무이행 소송 얘기를 꺼내주십니다.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줄에 명하는 판결 밑줄 그시고 이행 명령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가장 실효적이에요. 그런데 인정될 수가 없겠죠. 인정될 수가 없어요. 부작위 여파한 소송 밑줄, 특칙입니다.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특칙입니다. 인정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밑줄, 행정심판법 5조 3호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의무행소송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부작위 여파행소송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 등 확인성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밑줄 실효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어요. 왜? 재처분 의무나 처분 의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30조 2항과 38조 2항의 준용 규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무행소송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김복근은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김복근은 볶음밥 키워야 돼요. 집행정지 보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연히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정심판법은 30조에 행정소송법은 2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조 1항이나 23조 1항에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연 집행정지가 될 수 있을까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뭔데요?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될 수 없을까요?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라는 보전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취소에 있어서 협의의 소익이 얘기하죠. 협의의 소익이 뭐예요? 재판의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전소송에 있어서는요. 신청의 이익 논의랍니다. 협의의 소익에 대응시켜서 신청의 이익. 이게 뭔데요? 신청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이 있느냐? 집행정지를 해봐야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부처분만 없애고 끝. 내가 뭐 달라고 했지 않았어? 그건 왜 안 줘? 그런 거 없어. 재처분 의무 없어. 그러면 집행정지를 뭐하러 받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밑줄 맨 밑에 각하 결정의 대상이다. 집행정지는 안 돼요. 가처분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처분 얘기할 때. 가처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은요, 소극적인 가구제 수단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침익적 처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침익적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뿐입니다.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 처분을 유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을 유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가구제 수단으로서 가처분 논의가 필요하겠죠? 왜 가처분 얘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눠갖고 보는데 이걸 왜 나눠갖고 봐요? 행정소송의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시처분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집행정지가 30조에 있고 임시처분제도가 31조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1월 25일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던 부분이에요. 임시처분 얘기를 꺼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처분 얘기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부터 먼저 보세요.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이나 법원조직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민사집행법 300조에 보면 가처분 규정이 있단 말이지.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 규정이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봐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18페이지로 넘어가요. 준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본체 수송에서 사전 수송이 바로 의무행 수송인데 의무행 수송 우리 위에서 인정 안 했어요. 의무행 수송 인정 안 하는데 가처분 인정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본체 수송이 인정 안 됩니다. 의무행 수송 밑줄 본체 수송이죠.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공권론이라 하고 있는 거고 행정소송에서 여기 사건보호가 목적이라는 것을 사건보호 밑줄. 그 다음 우리가 부작위 여파 행성에 대한 규정은 의무행수송에 대한 특칙으로서 의무행수송을 배제시킨다라고 말하듯이 똑같아요.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은 특칙이다 이겁니다. 밑줄 집행정지 규정. 집행정지 규정. 가처분 규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없어요. 판례도 똑같이 봐요. 판례도.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 쪽을 보셔야겠죠. 행정심판을 보시니까 2010년도 1월 25일에 개정이 되면서 밑줄 임시처분제도 도입.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집행정지 얘기할 때 집행정지의 본안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집행정지의 본안 요건. 적극적 요건이 있죠. 첫 번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다음 두 번째,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처분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야 됩니다. 긴급한 필요라는 것은요, 시간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극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안 돼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집행정지가 안 돼 버립니다. 소극적 요건이에요. 그 다음,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안 돼요. 명백하면 집행정지가 기각됩니다. 잘 보세요. 가처분이라는 것은요, 사전소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제기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집행정지라는 것은 이미 취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 또는 취소를 제기함과 동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취소에 있어서의 소송 요건을 모두 다 구비한 적법한 취소였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 취소이 현재 각하가 된다거나 취하가 된다거나 하지 않고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취소이 제기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집행정지라는 것은요, 어떠한 처분이 있을 때 실체적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 되고 이 처분의 효력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부작위는 안 돼요. 부작위는. 그죠? 뭔가 처분의 실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귀 상태여야 됩니다. 물론 거부는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권리구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메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예요. 근데 그 발생하려고 하는 손해가 정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그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0.0000001%라거나 아니면 1578년 뒤에 발생할 손해라고 한다면 그 전에 본안 판결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상 급박성. 조만간 그런 손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의 고도의 기한성. 0.00001%가 아니라 99.9%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이렇게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 사익보다 훨씬 더 큰 공익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정지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새만금 판례에서 이랬었죠. 그 다음에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이건 뭐예요? 집행정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본안 판결이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권리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안 판결의 인용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인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0%인 거야.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 이거죠. 이 본안 판결은 당연히 인용 판결이에요. 이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정지를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인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집행정지를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임시처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적법한 심판 청구의 계속. 이거가 인정되고 있어요. 임시처분에서. 이거 특이하죠? 특이. 뭐랑 비교해 특이? CF 가처분.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에는요,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행정심판에서 가처분과 동일한 임시처분에서는 적법한 본안 판단이 계속되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특이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처분 또는 부작위에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이쪽 관련된 거예요. 여기. 굉장히 뭐예요? 적극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긴 뭐냐면 무조건 지는 거 기각 판결 대상이면 그건 집행정지 해줄 수 없어. 요것만 제낄게.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 임시처분할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빠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처분은 웬만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상당한 의심,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의심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에서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이거는 임시처분에 요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면 입법과 하죠. 그렇죠? 왜? 임시처분이라는 것은 가처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소송이란 말이죠. 뭔가 처분이 나온 다음이면 이걸 집행정지 걸지 누가 가처분으로 처리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임시처분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냥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한 불이익 또는 급박한 위험 방지의 필요성. 이 얘기가 다 31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31조에. 이건 뭐랑 관련된 거예요? 예, 여기랑 관련된 거예요. 중대한 불이익. 그리고 급박한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라고 해요. 급박성은 뭐예요? 급박성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급박성. 급박. 옹박이 아니고 급박,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이건 똑같이 나오네요. 이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시처분에 있어서 이건 원래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건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애당초 임시처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질상.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중대한 불이익이라는 표현으로 도입하고 있고, 긴급한 필요는 급박하다는 것으로 도입하고 있고,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그대로 갖고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만 마 이랬는데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임시처분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면 임시처분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죠. 예, 국가배상 청구도 이제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비공개 결정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럼 이제 결론 내려보시게 되면 이의 신청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실효적이지 않죠. 정보공개 심판, 지금 정보공개법상 불복 방법 얘기예요. 정보공개 심판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죠? 정보공개 소송, 요거 괜찮네. 요거 괜찮네. 그 밖에 권리구제 방법, 의무행 소송, 현행법 해소상 인정이 안 돼. 집행정지, 신청회의 금결로 안 돼.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안 되는데 행정심판, 임시처분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김복근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응수단. 아시겠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설문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